그렇게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서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아프리카죠. 아프리카와 또 아라비아, 이슬람, 건너편에 중국, 그 많은 물자들이 결국 유럽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유럽에서 그런 많은 물자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였냐면 적어도 15세기까지는 그 중심에 이탈리아의 도시공화국이었던 베네치아가 있습니다. 베네치아는 오늘날 우리가 영어식 이름으로 베니스라고 부르는 곳이죠. 그런데 이 베네치아라고 하는 곳은 서기 6세기에 피난민들이 건설한 인공도시예요. 인공도시라는 표현은 뭐냐면, 베니스라고 하는 곳에는 원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것이 아니고 일종의 모래톱이었죠. 그러니까 수십 개, 100개도 넘는 자그마한 모래섬으로 되어 있었고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었는데,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건너와 가지고 도시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닷속에 있는 섬들이죠. 이 섬들을 묶어서 하나의 공화국으로 만들고, 이것이 결국 지중해 연안에서 국제교역의 가장 선진지역이 됐다.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 같은 사람도 그 지역 출신이었다. 그리고 이 베니스는 결국 지중해 무역의 최강자가 되어가지고 가장 부유한 도시가 되었다. 그러니까 베네치아의 귀족들은 바로 당시 국제교역의 왕이었다 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이 매우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게 상업위주였거든요. 베니스는 뭐 거기서 뭐 농사를 짓겠습니까? 베니스에서 무슨 물건을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나중이 되면 베니스에서 특별한 물건들, 가령 뭐 유리로 된 물건이라든가, 또는 또 아주 고급한 카페트도 짜거든요. 근데 그건 아주 나중 얘기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교역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교역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금이에요, 금. 아까 말리 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금은 문제가 되는 것이, 거래를 하려면, 이제 금을 거래한다는 말은 금으로 대금을 지급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순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짜 금이냐, 순금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불순물이 섞인 금이냐 하는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베네치아가 거기에 앞장서 가지고 이른바 리알토는 그 베네치아에 있는 지명입니다. 다리가 있는 곳이죠. 리알토 다리가 있는 곳인데, 거기서 순도를 검증해서 24K는 순금, 그 다음은 18K, 14K, 그런 식으로 순도를 확정을 해가지고 도장을 땅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금은 다 일단 베네치아에 와서 순도 검사를 받았다. 그 순도 검사를 해줌으로써 베네치아는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1266년부터 순도 검증을 했는데, 그보다 약 20년 뒤에는 금화를 생산해요. 그 베네치아에서. 그게 바로 이제 두카트라고 하는 단위인데요. 1두카트는 금 약 3.5g 정도였다. 그래서 이 금화가 세계 무역에서 공식 화폐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1380년경부터는 그보다 약 100년 후죠. 이제 근대적인 의미의 은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약 100년쯤 뒤가 되면 베네치아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은행 거래를 하고 있어서 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도 전체 인구의 3% 정도가 됐다. 이게 이제 결국 경제적인 의미에서 가장 근대화가 빨리 시작된 것이 베네치아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베네치아 지도는 보시는 바와 같는데, 이게 다 자세히 보시면 한 개의 섬이 아니고 조각 100개도 넘는 섬이 하나로 묶여서, 베네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여서 이것이 하나의 공화국을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베네치아에 가면은 자동차를 타고 돌아다닐 수는 없고 모터보트라든가 곤돌라라든가 배를 타고 마을과 마을들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나중에 꼭 베네치아도 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네치아가 그러니까 유럽을 대표하는 교역국가로서 비잔틴 제국, 과거의 동로마 제국이죠. 그리고 무슬림 제국, 이슬람 제국을 무슬림 제국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라비아와 중동 그리고 북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그런 지역들을 하나로 묶었다. 그래서 베네치아가 굉장한 경제적 이익을 보았는데요.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틴 지역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로마하고도 관계가 꼭 좋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베네치아는 아주 교역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챔피언이고 국제 정치에서도 상당한 발언권을 가진 좀 묘한 존재였던 겁니다. 그러한 베네치아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적극 개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더 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슬람에 있던 유리라든가 이슬람에까지 들어온 비단 또 비누라는 것도 원래 중국에서 쓰이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비누가 이슬람까지 전파돼 왔어요. 그걸 다시 유럽으로 가져오게 되고 향수, 종이, 아프리카의 금, 아시아의 향신료 등을 베네치아가 이슬람 지역을 통해서 수입해다가 유럽 각국에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게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을 만들었는데 은행이 아주 큰 돈을 벌게 된 건 뭐냐면 당시 유럽은 아주 작은 나라들로 쪼개져 있어서 그 나라들이 전쟁을 하니까 전쟁 돈이 필요하잖아요. 무기도 사야 되고 군인들 먹이려면 먹이고 입히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전쟁 상태에 있는 나라들에게 돈을 빌려줘 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오죠. 그거는 오늘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사태를 겪고 있는데 14세기에 흑사병, 페스트라고 하죠.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이 크게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3분의 1 또는 2분의 1이 죽잖아요. 도시마다 차이는 있지만 많이들 손해를 보죠. 그래서 이제 베네치아에도 위기가 오죠. 그래서 베네치아는 경쟁 도시국가인 베네치아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이탈리아의 무역국가로는 제노바가 있습니다. 제노바하고 여러 차례 전쟁도 하죠. 그러다 결국은 15세기가 되면은 베네치아가 다시 팽창하게 된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여러 무역 거점을 확보한 무역 제국으로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베네치아는 망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대서양 교역이 열리면서 이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교역의 중심에 서기 때문에 베네치아는 이제 날이 저물게 되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즉 15세기까지는 14세기 15세기까지는 베네치아가 막 이익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베네치아가 콘스탄티노플, 이게 동로마 제국이잖아요. 동로마 제국의 수도를 기독교 국가인데 십자군을 이끌고 콘스탄티노플을 쳐들어가 가지고 약탈한 사건이 아주 유명하죠.